비트코인은 처음에는 작은 기술 실험처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자산이 됐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단순히 그 컴퓨터 랩에서 그 자신의 어떤 코딩 실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 엔지니어의 어떤 작품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게 정체가 밝혀지진 않았으나 그게 개인이건 집단이건 아니면 어떤 정부건 간에 글로벌 경제와 특히 화폐 시스템과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또 금의 역사 그리고 인간이라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어떤 본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어떤 경우에 어떤 판단을 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통찰, 굉장히 깊은, 이게 어떤 우연의 일치건 아니면 실제로 통찰의 결과건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비트코인을 만들어 놓은 그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다방면의 통찰이 깊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적인 존재가 만든 화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런 상품이 있으니 갖다 쓰세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적인 요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어떤 실물 화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노력도 없이, 그러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어떤 강력한 세력의 채택이나 노력 없이도 자생적으로 15년 동안 생존을 했었고 2년 전에 미국의 정부가 채택하려고 하는 기미를 보이면서 이제 그 가치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시대적인 요구에 정말 강력히 부합하는 요구에 완벽하게 적합한,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누군가가 창조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계화의 경제가 반세계화의 경제, 신제국주의 경제로 돌아설 때에는 반드시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 실물 자산의 속성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디지털로 그대로 복제를 해놓은 거고, 심지어는 탈중앙성이라는 게 있어서 중앙 정부가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민간이 볼 때 훨씬 더 완벽한 화폐인 거예요. 그러니까 탈중앙성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의 정부가 채택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희석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직관적인 불안감들이 있는데, 사실 탈중앙성의 의미는 어떤 특정 세력이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정부가 이거를 채택한 것과 미국의 정부가 50% 플러스 1의 해시레이트를 점유하기 이전에 이거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50% 1의 컴퓨팅 파워, 즉 해시레이트를 통제할 수 없다면 미국의 정부도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본질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나 또는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세력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는 있죠.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으로는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으나 비트코인 그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채택했다는 것과 탈중앙성의 희석이라는 말은 서로 상충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존재가 시대적인 요구를 깊이 고민하고 통찰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알려지고 각인되고 인식되면서 당연히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임계점이 지나고 나면은 거의 J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J커브를 그리기 위해서 도움닫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부턴가 비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월가의 어떤 특정 세력이 있다면 다 몰살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왜 그러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패권이나 통제력을 가지고 이익을 선취하거나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반대편에 있는 수많은 다수가 희생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은밀하고 치밀하고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다 몰살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은 지금 월가라는 세력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가라는 금융 세력은 그 시장 조성자라는 특별권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명분 아래 저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잡아서 일정 차액을, 미약한 차액을 거래소를 늘려가면서 빈도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 거래, 무위험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세력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2024년 ETF 시장을 통해서 똑같은 구조를 ETF 시장에서 만들어 놓고 AP, 지정 참여자라는 시장 조성자의 어떤 특권을 받아서 무차익 공매도라든지 아니면은 ETF 주식과 현물 비트코인 간의 어떤 환매라는 허용된 특권을 활용해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자신들의 레시피에 맞게 저점 매수하고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또 시장을 길들이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7만 달러 선까지 끌어내리고 지금 서서히 상승시키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지금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상황인데, 이 상황들로 수많은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세력들은 당연히 제거되고 그런 짓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눈 뜨고 코 베이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단지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 또는 판단의 어떤 기준이 모호하다고 해서 이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리면 앞으로 당신은 지속적으로 코가 베이는 비참한 상황을 견디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자산을 빼앗아 가는 누군가를 처참하게 대항해서 무찌를 수 있는 어떤 스탠스나 입장 또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들은 우리가 그 빵 하나 훔쳤다고 30년 이상의 감옥을 살았잖아요. 장발장은. 이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은 참수형이죠. 당연히 제거해야 되고 몰살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조차 부인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상대해서 대항할 수 있을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음모론으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음모론의 주인공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으로 자신들이 한 짓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들은 언론과 SNS 그리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장악하고 이런 것들을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으로 희석시켜버립니다. 뻔히 하고 있는 건데도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지속적으로 빼앗기는 상황이 될 거고 내 자식에게 줄 돈이 없을 겁니다. 지금 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계신 분들, 저도 이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동안 자산을 뺏긴 거죠. IMF를 겪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금 자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유의미한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이걸 보면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 자산을 탈탈 털릴 겁니다. 네, 제발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실제로 시장 구조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컨센서스는 많이 높아졌지만 그게 크리에이티브 법안이나 이제 비트코인 액트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가 돼서 이제 제도권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실질적인 어떤 법적으로 보장되는 자산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근미래겠죠. 아직까지는 크리에이티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비트코인 액트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제도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기득권 저항 세력들이 있어서 이 법안을 막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과 타이밍의 문제지 크리에이티브 법안이 통과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하지만 이제 기득권들이 이 크리에이티브 법안의 어떤 조항들을 굉장히 교묘하게 자신들에게 부합하게끔 고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표현과 함의 사이의 어떤 그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뺏기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법안은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빅테크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기회를 주는 법안이지만 거기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함의를 보면 사실은 월가 기득권 금융 세력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상당히 의미 있는, 상당히 이익이 되는 법안입니다. 그게 뭐냐면 금산분리법상 오프라인상에서는 은행들이 산업자본을 통제하거나 소유할 수가 없었는데 블록체인상에서 크리에이티브 법안 상으로는 그 블록체인상에 온체인화된 모든 실물 자산은 디지털 부가 자산이 됩니다. 이거는 금융상품의 기타 자산이 되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일종이 되기 때문에 월가 금융 세력들이 전 세계 모든 글로벌 자산을 실물 자산 토큰화 했을 경우에는 다루거나 소유하거나 투자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크리에이티브 법안은 그렇기 때문에 월가의 금융 세력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익이 되는,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맡고 있는 거는 페인트 모션이고 이들은 크리에이티브 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신과 이제 예금 간의 예대 마진으로 그동안 땅 따먹기, 땅 짚고 헤엄치기를 했던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의 어떤 수탁 자산에 대해서도 이자를 주는 거를 막겠다라는 거는 자신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 그 쉬운 수익 구조까지도 떼어주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이기적이고 비열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의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거죠. 권한을 지키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권한을 되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과 권리를 되찾아오는 게 이제 비트코이너들이나 이제 스테이블코인 진영이나 이제 그거를 정치적 지렛대로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집권을 늘리려고 하는 트럼프 정권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죠.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고맙다라는 게 아니라 그도 그거를 활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지렛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지금은 비트코이너들과 스테이블코인 빅테크들과 트럼프가 같은 방향으로 월가를 상대해서 이제 크립토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고마울 필요도 없고 서로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그냥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그 이해관계가 맞아
맞춰 떨어져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뿐이죠.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전통경제학으로 보면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90% 이상의 요인은 노동력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투입했느냐인데 아직까지는 노동 가치 이외에 다른 척도가 마땅하지 않아서 모든 상품의 가격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가치는 노동 가치입니다. 이게 고정경제학적인 툴이기 때문에 이 이외에 굉장히 디테일한 가격의 결정 요인들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무시할 수 있어요. 이 노동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인들은. 그래서 사용 가치도 이제 어떤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죠. 가격을 결정하는. 근데 내가 이 물이 사용의 효용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물은 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사용 가치가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예전에는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사는데 캐럿당 다르겠지만 1,000만 원, 1억 이상 주잖아요. 근데 사용 가치 면에서는 물이 훨씬 높은데 그렇다면 사용 가치 같은 가격의 척도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동 가치 이외에 무시할 수 없는 가치 중에 하나가 희소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가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죠. 그러니까 고흐나 피카소의 그림 한 점을 내가 살려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요트 하나 5천억 이상의 돈을 줘야지 살 수 있는 그림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고흐의 노동력과 피카소의 노동력, 노동 가치를 그만큼 쳐서 우리가 그거를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노동력은 당시에는 얼마였는지 모르겠으나 5천억의 가치까지 과연 고흐나 피카소의 노동력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들의 노동력이 시간당 1억 원이라고 해도 만약에 300시간을 들여서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 시간당 1억 원의 노동 가치가 있다고 해도 300억 원인데 5천억 원과의 가치는 간극은 희소성이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자산의 가치를 내가 평가할 때 그 자산의 노동력과 에너지가 얼마큼 투입됐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가치 척도의 베이스고 그리고 이 가치가 사용 가치가 얼마냐 내재 가치가 얼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다 무시해도 좋아요. 다 무시해도 좋습니다. 사용 가치 내재 가치 현금 흐름 어쩌고 저쩌고 쿵짝쿵짝 하는 거 싸그리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경제학 교과서에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과거의 수많은 석학들과 천재들이 경제학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희소성은 다룹니다. 네,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자산의 가치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전기라는 에너지, 전기도 노동력입니다. 전기라는 에너지가 투입된 화폐고 희소성이 있는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모든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치가 있는 거냐? 그래서 이게 이제 교환 수단으로 쓰여서 사용 가치가 있는 거냐?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따진다.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이 있는 거냐?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따진다. 전부 개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의 가치 여부를 논하는 분들은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금은 변동성이 없을까요? 변동성은 왜 생길까요? 변동성이란 거는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변동성이 생기지만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그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후자죠. 금은 변동성이 없었을까요? 닉슨 쇼크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정부는 금의 자산 등급을 3등급으로 강등시켜서 산업용 원자재로 격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정부가 유럽의 중앙은행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논리적인 명분은 금의 변동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온스당 35달러로 금본위제에서 고정되어 있는 금의 가치가 금태환을 중단시킨 다음에 시장에서의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급격히 변동하니까 금을 어떻게 믿고 담보물로 써주냐라는 논리였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대략 한 50년 뒤에 2019년도에 유럽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들의 힘의 논리로 미국을 압박해서 그 금융위기를 낸 어떤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논리를 압박해서 다시 1등급 자산으로 끌어올려서 담보가치 100%를 복권시킨 그 논리는 변동성이 줄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의 수요가 탄탄히 받쳐지니까. 금도 하물며 그랬습니다. 5,000년 동안 그 화폐로 작용했던 금도 닉슨 쇼크 그 태환 제도가 무너진 다음에는 급격한 변동성 때문에 3등급 자산으로 3류 자산으로 강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인간의 인식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줬던 거죠. 비트코인은 지금 17년밖에 안 된 신생아 자산인데 이걸 사람들이 뭘 믿고 이거를 안전하게 계속 뒷받침되는 수요로 이게 욕심이죠. 미디어가 발전하고 SNS가 발전돼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얘기를 1초 뒤면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금이 지내왔던 5,000년의 시간을 안 보내고도 비트코인은 그 정도의 인식의 확산이 있을 거라고는 믿어지지만 그래도 5,000년과 17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큰 차이죠.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없을 거라고 믿는 것은 비트코이너들의 과욕입니다. 변동성이 당연히 있을 거고 이 변동성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이 될 텐데 이 변동성이 아이러니하지만 월가 금융 세력들의 차익
거래를 통한 수익 극대화 국면에서 변동성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변동성으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가운데 일정 구간 안에서 지속적인 매도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그 무위험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이들 때문에 변동성이 줄었다. 이건 인위적인 거고 좋은 의도로 인한 변동성 감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대항하고 저항하고 무력화시켜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식의 확산이 아직 안 됐다. 지금 불과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몇 개의 지금 계좌인지는 제가 아직 뭐 업데이트한 건 아니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화폐금융론을 전공한 친구들한테 가서도 비트코인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네, 너 왜 그래? 말년에 고생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 화폐 금융 경제를 가르치고 있는 동기 교수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일반 대중들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일까? 물론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다 보면 마치 전 세계 사람들이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그냥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위험한 존재고 사기이고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럴 만한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인류는 누군가는 멍청하고 또는 똑똑한 사람도 언젠가는 멍청하지만 큰 그 시간의 어떤 범위로 확장시켜 보고 인류라는 전체 집단 지성으로 봤을 때는 항상 합리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직관적으로 관심이 쏠리죠.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뭔가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뭔가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확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70억의 인구 중에 1억 명 정도가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 69억 명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무게중심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긴장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금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원래 전쟁이라는 지역적인 변수는 금 가격 상승에 위험한 상황, 그 위기 시에는 금이 어떤 도피처가 되기 때문에 상승의 요인인데 최근의 변동성을 보면은 그런 공식들이 잘 적용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금 가격이 잠깐 미약하게 상승했다가 지금 보합이거나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고 유일하게 비트코인 정도가 지금 이제 올라가는 추세여서 그 원래 어떤 그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라는 어떤 분리법보다는 지금 다른 요인들이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는 금시장을 바라볼 때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정부와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이란 자산을 어떻게 지금 취급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금이란 자산은 시장이 아니라 각국의 중앙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로 생각하면 각국의 정부가 다루는 그 자산의 등급에서 1971년 닉슨 쇼크 이후에 IMF와 이제 그 바젤 협약 등을 통해서 각국의 정부가 금이라는 자산을 3등급 자산으로 취급하게끔 제도가 짜여져 있었습니다. 특히 바젤 협약으로 금이라는 자산은 3등급 자산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중앙은행이 국채와 금을 보유할 때 금은 그 시장 가격에 비해서 50대 정도 할인을 해서 담보 가치를 쳐주는 거예요. 100달러의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100달러 담보 가치를 그대로 쳐주는데 100달러의 금을 가지고 있으면 50달러밖에 안 되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가지고 있을 만한 유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국의 정부가 금을 홀대하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도 금의 가격이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그 궁극의 안전자산이라는 어떤 서사 때문에 금이라는 가격이 계속 유지는 됐지만 그래도 시장에서의 어떤 가치에 비해서는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바젤 협약이라는 것 때문에 금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닉슨 쇼크 이후에 미국 정부가 달러의 법정 통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금이라는 역사적인 화폐, 금속 화폐, 실물 화폐를 퇴출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업용 원자재로 격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조작들이 있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IMF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그리고 바젤 협약 등 글로벌 금융 그 시스템을 통한 금의 제도적인 강등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금의 가치가 그동안 상당 부분 실제로 억눌려 왔었고 또 미국 정부가 연준의 금을 어떤 식이든지 간에 그 현물과 선물의 형태로 시장에서 계속 내다 파는 그런 그 공급량을 늘리는 공작들을 해왔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눌려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과 중국의 주도로 미국의 국채 가치를 사실상 강등시키고 금의 가치를 복원시키려는 물밑 작업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로 2019년 바젤3 협약을 통해서 금의 담보 가치를 100% 인정해주는 그래서 미국 국채와 같은 레벨로 취급해주는 바젤3 협약
협약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 이후에 그 이후부터 유럽의 중앙은행들과 중국의 인민은행 그리고 러시아의 중앙은행들이 특히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패권 상대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EU 동맹국가의 겉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화폐 패권에 있어서는 유로가 가장 강력한 달러의 대항마죠. 그래서 이들 그 반대 세력들은 항상 금의 가치를 복권시키고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명분이 축적이 되면서 1919년도에 비로소 바젤 3 협약에서 금이 1등급 자산이 되면서 특히 유럽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금을 사들이게 됩니다. 독일과 폴란드가 대표적이었고요. 그래서 그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사재기를 하면서 현물금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왜 그러냐면 원래 그 바젤 1, 2 협약에서는 현물금과 선물금이 동등한 취급을 받았어요. 중앙은행에서는. 그런데 바젤 3 협약부터는 현물금만 1등급으로 격상을 시켜주고 미국의 방해 공작으로 선물금은 그대로 3등급으로 머물게 하는 식으로 절충이 돼서 통과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금의 가격은 그 다음부터 현물금과 선물금의 가격이 벌어지게 되고 현물금의 가격이 이제 시장 가격으로 수렴하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금이 1등급 자산이 된 이후에 중앙은행들이 계속 사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은 상승 압력을 받을 텐데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금을 어떤 자산으로 지금 취급하고 싶은가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됐습니다. 지금 바젤 3 협약상 1등급 자산이긴 하지만 미국은 아직까지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의 가격을 억누르고 싶은 유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힘으로 1등급 자산이 된 이후에는 지금 미국 정부도 금을 재평가해서 미국의 국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금의 가격을 억누르려고 하는 유인이 많이 상쇄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월가가 선물금을 공급해서 금의 가격을 억누르는 시장 조작을 방관했었는데 앞으로는 금의 재평가 작업을 앞두고 이 같은 금의 가격 시장 조작을 방관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 말에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자산이라는 것을 국가수권법이라는 법안으로 명기를 하는데 금과 여러 가지 전략 광물을 국가안보자산으로 채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의 가격을 시장에서 조작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로 이제는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 시장 가격을 예전처럼 선물시장에서 조작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방 천장이 사실상 뚫린 상황인데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위해서 금 가격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재평가를 위해서 금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가?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이 앞으로 금의 가격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쟁 때 금융시장은 잠시 흔들린 뒤 빠르게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까요? 진화적인 불안감이 생겼을 때 금융시장이 빠르게 탄력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전쟁의 타격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미국이 개입해서 예전처럼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쟁이라거나 여러 가지 이전의 어떤 2차 대전이라거나 그 직전의 어떤 전쟁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국지적이고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진화적인 불안감이 금융시장을 짓누르는 어떤 힘이 약화됐었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군사력의 측면에서 미국을 압도할 만한 국가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란 전쟁 하메네이 2세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새롭게 정권을 잡은 다음에 굉장히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어쨌거나 승리를 선언하고 전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반영돼서 지금 나스닥 위험시장이라고 하는 나스닥도 어제부터는 좀 회복이 됐고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는 상황 봐서는 전쟁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거로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방금 전에 질의응답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1919년 바젤 3 협약 이후에 금이 1등급 자산으로 격상이 돼서 미국의 국채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1등급 자산이 대안이 생긴 거죠. 그런데 미국의 국채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량이 늘어서 또는 미국의 재무 상태의 어떤 그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국채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보호무역 관세 전쟁 등의 예전에 그 제국주의에 폐기되는 신제국주의 그 경제
체제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물 화폐 또는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채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 금이 격상된 상황에서는 실물 화폐이자 실물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은 중앙은행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담보물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유럽 EU 국가들, EU 27개 국가들, 영국을 제외한 브렉시트를 한 영국을 제외한 그리고 파운드화의 패권과 미국의 달러 패권은 이해관계를 거의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의 어떤 패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국가들은 금을 지속적으로 사들여서 보유량을 미국에 압도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독일이 프랑스가 대략 3,000톤, 2,000톤에서 5,000톤을 보유하고 있고 이탈리아 2,000톤까지 합하면 3개국만 해도 그 EU를 이끌고 가고 있는 3개국만 해도 미국의 버금가는 거의 대등한 상황이고 이거는 미국이 8,000톤의 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 EU의 그 주인 3개국이 이미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금을 보유하고 있고 EU 전체로 따지면은 12,000톤으로 미국의 8,000톤을 50% 정도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 중심의 화폐 체제가 돌에 다시 복귀했을 때에는 지금 EU와 중국, 러시아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거에 대항하는 어떤 전략으로 프레임 전환, 오히려 금을 더 보유해서 경쟁하겠다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바꿔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지금 우회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 전략과 EU와 중국, 러시아의 금 보유 전략 간의 충돌 국면이라고 지금 현재 글로벌 화폐 전쟁을 해석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중요한 자산으로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보유할 때 미래의 현금 흐름만이 그 자산을 보유하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물론 워렌 버핏 같은 그 그루들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기본으로 자산 가치를 평가해서 투자를 하시는 가치 투자에 대가셨고 그런데 워렌 버핏의 시각에는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이 없는 금은 쓸모없는 고철덩어리와 다름이 없는 자산이었던 거죠. 근데 시장에서 이같이 미래의 현금 흐름, 내재 가치를 워렌 버핏이 정의한 내재 가치를 기준으로만 어떤 자산의 수요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유사시에 그 자산을 나의 조정 범위 안에, 나의 재량 범위 안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산인 거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가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하지만 금이라는 건 오히려 위험시에 가치가 올라가면서 물리적으로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금은 대공황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의 금을 정부가 몰수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금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1, 2kg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은 가방에 메고 달리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10kg가 넘어가면 이미 금은 가방에 메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국경을 넘기가 쉽지 않죠. 금이라는 게 비중이 굉장히 커서 굉장히 조그마한 골드 1kg짜리 골드바 하나가 사실은 가래떡 하나만한데 이게 1000톤 정도가 불과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무역에 많이 쓰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에 1000톤이 들어가고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굉장히 비중이 크고 무거운 자산이어서 실제로는 안전자산으로 유사시에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금을 능가하는 안전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는 궁극의 안전자산이었죠. 그래서 지금 금을 계속 사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주머니에 넣고 정부나 적대 세력이 이 금을 탈취하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요즘 금 가격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상황을 단순한 상승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큰 변화의 신호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금의 가치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사실은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닉슨 쇼크 이후에 지난 50년간 유지가 되었던 그 월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 세력들과 민주당 중심의 정치 세력이 연합이 돼서 만들어놓은 자유무역주의, 케인지안 경제학과 아담 스미스 경제학 짬뽕이 돼서 정부 지출과 전 세계 자유무역을 기본으로 한 이 세계화 경제 체제가 글로벌 경제를 성장시킨 거, 양적으로 성장시킨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 양적 성장의 과일을 불과 1%가 안 되는 극소수의 부유층이 독점하고 있다는 양극화의 어떤 부작용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이 현재 경제 시스템이 다른 체제로 바뀌어서 운동장이 평평해지기를 바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는 이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투표를 해서 선출이 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원칙으로 패권이 결정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소수의 부자들보다는 다수의 일반 사람들, 다수의 서민들
어떤 지지가 더 강력한 정치에서는 그 효과를 발휘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수 서민들의 그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정책을 끌고 나가지 않으면 이제는 집권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러니까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살리고 중산층 서민들의 경제를 되살리겠다라고 하니까 그 대표적인 게 그렇다면 세계화로 인한 부작용이니까 반세계화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세계화의 과정을 거꾸로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무역 그리고 달러 발행에 의한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들을 해체하려면 당연히 보호무역을 해야 되고 달러 발행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해칭해야 되니까 국채 수요를 늘려서 더 발행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전한 방법이 아니라 발행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되 이 발행량을 흡수할 수 있는 수요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지금 이런 상황과 보유무역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고 이제 서로 중상주의 경제로 돌아가는 거죠. 중상주의 경제라는 거는 국경을 닫고 내 실물 자산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세계화라는 거는 사실은 그 금융 자산을 통해서 자유 거래를 하고 실물을 금융 거래를 통해서 끌고 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보호무역은 국경을 닫고 내 실물을 관세나 또는 비관세 장벽으로 서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실물을 뺏어오는 방법은 이제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전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고조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하는 거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선순환의 고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이 순환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실물 자산이 중요해졌다. 실물을 확보하려면 전쟁밖에 없다.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고조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실물 자산이 중요해졌다. 이렇기 때문에 궁극의 실물 자산이자 궁극의 실물 화폐인 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금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이러한 지정학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지정학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이 연결고리를 강화시킨 것이 유럽이 만들어 놓은 금의 그 1등급 승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지속적으로 더 높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악셀이자 브레이크입니다. 지난 톱니가 어떻게 보면은 펌프질을 한 서사인데 비트코인이 쉽게 일반 대중에게 각인되는 데는 큰 도움을 줬죠.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데는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서사예요. 그 비트코인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그 이유는 그 백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저도 뭐 백서를 뭐 어떤 기술적으로 봤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건데 일단 그냥 그 문돌이로서 어떤 서사만 이해를 한다면 비트코인 백서의 제목은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시스템인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을 때는 이거는 그 자체로 화폐이자 화폐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는 화폐로 가는 길목에서도 발목을 잡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화폐 시스템으로 가는 길목에서 발목을 강력하게 잡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어떤 상품으로서 물론 상품 화폐로서 기능도 하지만 어떤 지불수단이라거나 어떤 그 가치척도 어떤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화폐로 정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의 기능들로 확장되는 데에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어떤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서사가 과거에 끼쳤던 긍정적인 영향까지 부정하면 안 되겠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지금 불편한 건 불편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가 이제 관건이겠죠. 만약에 그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는 좀 그렇지만 예전에 드라마에 많이 나왔죠. 남자친구 변호사 판검사 되는 거 뒷바라지 했더니 애인을 이제 무참히 배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를 판검사로 만들어준 거는 고마운데 이제 조금 기득권 주류 사회에 편입돼서 출세를 하려고 보니까 자신의 그런 배경이나 환경이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야심찬 싸가지 없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배신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판검사로 만들어주고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내가 지금 더 출세하려고 보니까 조금 방해가 되는 요인이더라. 이럴 때 그걸 매몰차게 차버리면 성공은 할 수 있겠지만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이걸 어떻게 연착륙시키면서 극복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버리지 않고도 내가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겠죠. 사랑도 지키고 또 자신의 출세 어떤 욕망도 관철시키는 그런 거를 찾아야 됩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가 유지가 된다면 금 자체가 화폐 시스템이 되는 서사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서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걸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문돌이니까 인문학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기술적 구현이 쉽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누군가는 뭐 뒷동산 올라가는데 4,000m 백두산 올라가는데 지리산 올라가고 한라산 올라가고 하는데 뭐 열심히 올라가면 언젠가는 올라가니까 계속 걸어가면 달나라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문돌이들이 생각하는 달나라 여행의 기술적 방법인데,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거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면은 미친놈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서사가 먼저 형성이 되고 그걸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순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금이 화폐 시스템이 되는 어떤 서사를 형성시켜 놓고 나서 그거를 코딩이나 어떤 레이어 2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서사를 완성해 나가는 거는 다시 또 코어 개발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자산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어떻게 딱 단정져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2026년의 가격을 17만 달러로 전망했던 JP 모건의 어떤 보고서 상으로 보면 그 보고서에 17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대폭락 이후에도 그 보고서가 유효했으니까 그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을 때 17만 달러를 전망한 거니까 지금과는 다른 전망이죠.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전망을 조금 더 수정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JP 모건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2026년 말에 2026년 하반기에 17만 달러가 될 거라고 본 근거는, 그거에 대한 가격 산출의 어떤 기준은 금 패러티였어요. 골드 패러티. 그러니까 금과 비트코인이 같은 어떤 자산군에 놓고 보니 금의 가치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더라. 그렇다면 금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 시가총액의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흡수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가는 게 정상적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이 같은 금과 비트코인의 패러티 기준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월가가 세팅해 놓은 거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위험자산이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금과 비트코인을 같은 어떤 디지털 금으로 보는 어떤 서사가 강력히 표현될 경우, 그 현상에서 나타날 경우, 분출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금과 비슷한 어떤 추이나 패턴을 보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자산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너 왜 말년에 그래? 라고 하는 화폐금융론 교수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변해서 신뢰를 받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은 신뢰를 받끔 만들어진 자산이거든요. 탈중앙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특성들, 희소성, 컨트롤러블 하지 않은, 그게 탈중앙성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본질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데 그거를 대중이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비트코인을 지금 아직까지 대중에게 채택되거나 이제 매스 어덥션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거는 비트코인이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꿔서 신뢰받는 자산으로 만들자가 아니라 인식을 확산시켜서 신뢰받는 자산으로 비로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방법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대화를 했을 때 제가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으니까 각자의 판단인데, 만약에 저의 판단이 맞았다면, 본질적으로 맞는다면 저한테 와서 차이가 너 위험하게 왜 말년에 왜 그래? 말년에 고생하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어떤 바라보는 그런 눈초리들, 그러니까 관심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그러니까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또는 오해로 인한 어떤 우려들이 없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뢰받는 자산이 되려면 신뢰받는 자산이 되어라가 아니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요즘 미국과 중국 경쟁이 금융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쟁 속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을 하면 좀 어려운 건데, 그냥 중국이 갖기 때문에 미국이 갖겠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이 갖기 때문에 중국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도로 지금 미국은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을. 이거를 피터 트리나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그 전략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때 썼던 강력한 지렛대가 뭐였냐면요, 게임 이론이에요. 여기에 미중 관계를 덧붙이면 지정학적인 게임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오폴리티컬 게임 시어리가 되는 건데, 지오폴리티컬 게임 시어리라는 게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 시어리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게임 시어리라는 거는 상대방의 선택이 무언가를 감안한 나의 선택을,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내시 균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PD님이 그 금은방을 털었습니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A방에는 이제 PD님을, B방에는 저를 가둬놓고 이제 취조를 하는 거죠. 자, 자백하면 2년, 자백하지 않으면 10년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무죄죠.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이제 내쉬의 균형, 수학적으로 이건 이제 균형점을 찾아낸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그냥 물리법칙과 같은 거거든요. 어떤 결론이 날까요? 죄수의 딜레마에서. 피디님이라면 나는 자백하는데 피디님이 자백하지 않으면 10년을 살아요. 저는 2년을 살고. 둘 다 꼭 참고 어떤 고문도 견디고 어떤 협박도 견뎌서 어떤 딜도 견뎌가지고 의리를 지켜서 둘 다 입을 다물면 무죄입니다. 그러나 옆방놈이 고문에 못 이겨서 부는데 나는 고문을 참아내고 불구자가 되고 병신이 된 다음에 입을 꾹 다물었다. 저는 10년을 살아요. 그럼 어떤 선택을 두 사람이 할까요? 이거는 결과는 내쉬의 균형이 찾은 균형은 둘 다 자백하고 2년형을 사는 겁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어쨌거나 상대방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선택을 감안한 나의 선택은 최선의 전략과는 동떨어져 있죠. 둘 다 입을 다물면 무죄인데 2년형을 사는 걸로 지금 안 좋은 결과로 수렴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이론이라는 거는 사실은 나의 최선의 어떤 선택을 위한 전략이 아닌 거죠. 상대방의 선택을 감안했을 때 그거를 전제로 한 나의 최선의 선택을 찾는 겁니다. 상대방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지정학적인 게임 이론에 부합하는 자산으로 미국이 결정을 했다,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궁극의 자산인 거냐의 여부하고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유럽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미국의 선택에 가장 강력한 요인을 미치는 요인이죠. 자, 중국이 보유할 거기 때문에 내가 보유해야 된다. 내가 보유하지 않으면 중국이 선점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점해야 된다. 내가 선점할 거기 때문에 중국은 뒤따라서 보유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가 높아져서 게임 이론에 의해서 네트워크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당히 큰 폭으로 우상향할 거다. 이게 지정학적인 게임 이론으로 얻어낸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 전략입니다. 반대로 금은 어떨까요? 금은. 자, 지금 미국이 작년에 금과 희토류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국가수권법 법상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3류 등급의 자산이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금은 신뢰할 수 없고 그냥 산업용 원자재로 쓰이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냥 산업용 원자재였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금을 작년 2026년 회계년도 국가수권법 상에 다른 전략 광물과 함께 국가 안보 자산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유럽이 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게임 이론으로 봤을 때 미국은 금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보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의 가치를 통제해야 되고 금의 공급망을 안전하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 자산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게임 이론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미국이 선점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고 금은 유럽과 중국이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게임 이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금은 유럽이 보유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보유량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은 미국이 선점할 거기 때문에 중국이 따라서 보유해야 되는 자산입니다. 이게 이제 지정학적인 게임 이론으로 본 비트코인 비축 전략과 금 재평가 전략의 상황입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비트코인이 그럼 금이나 또는 다른 자산에 비해서 우월할 거냐 이런 거는 판단의 두 번째 기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의 어떤 유용성, 금의 재평가까지 내려가서 보면은 금의 가격을 장부상 가격을 42달러 법정 가격에서 시장 가격인 5,000달러로 재평가해서 생긴 이익금으로 일부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20년간 보유하겠다고 했으니까 미국의 비축 전략을 보면 앞으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폭이 훨씬 클 거라고 미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은 일부지만 금의 준비금을 직관적으로는 팔아서 뭐 장부상의 재평가를 하는 거지만 그냥 일반이 이해하기 쉽게 금의 일부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금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비해서 뭔가 우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희소하다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속성은 똑같지만 어떤 보관이나 디지털 보관이나 여러 가지 커스터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봤을 때 금이 훨씬 더 쉽고 유용하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패권 세력들 간의 지정학적인 게임 이론이나 또 지금 현재 미국이 펼치고 있는 금 재평가 전략 등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이 앞으로 금의 가격 상승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럼 그러면 미국은 지금 지정학적인 게임 이론에서 금의 보유에 있어서는 유럽과 중국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보유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는 건데 내가 보유하지 않으면 그 손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게임 이론 설명할 때 한 가지 설명하지 않은 게 게임 이론이 아까 그랬잖아요. 둘 다 입을 다물면 무죄인데 그렇다면 당신은 왜 둘 다 입을 다물 거에 대한 가정은 생략했느냐. 자, 여기서 그 죄수의 딜레마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트릭이 있습니다. 자백하면 2년이고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10년이죠. 둘 다 입을 다물면 제로입니다. 0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입을 다물었을 때와 입을 열었을 때의 차이는 2년입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이 입을 다물었을 때와 입을 연 사람 간의 차이는 8년이죠.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반대로 입을 열었을 때 나의 손해가 이익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거예요. 그렇죠. 8년이라는 차이가 나니까. 나는 입을 다물었는데 상대방이 입을 열면 나는 10년을 사니까 8년의 차이가 나죠. 하지만 둘 다 입을 다물면 0년이니까 2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대 이익보다 기대 손실이 너무 커요. 그럼 반대로 내가 입을 다물고 상대방이 입을 열었을 때 나의 형량이 3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상대방이 입을 열고 내가 입을 다물었을 때 나는 3년을 살고 상대방이 2년을 산다. 근데 둘 다 입을 다물면 둘 다 0년이다. 라고 하면 기대 이익이 기대 손실에 비해서 크죠. 그럼 둘 다 입을 다물죠. 그러니까 게임 이론의 한 가지 중요한 트릭, 이 게임 이론이 성립하려고 하는 내쉬가 설정해 놓은 이 가정의 한 가지 중요한 트릭은 기대 손실이 기대 이익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이론이 성립하려면 내가 그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금이나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보유한다면 나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돼요. 게임을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상대방은 금을 보유하는데 상대방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데 나는 금이나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내가 당할 수 있는 손실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근데 그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특히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네트워크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지 않았을 때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게 게임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대 손실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 그러면 지금 미국은 왜 금을 1등급으로 격상시켰을까? 근데 미국은 지금 금이라는 자산을 무력화시키고 싶죠. 왜냐면은 본인은 8,000톤을 그냥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걸로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유럽이 훨씬 더 많은 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을 무력화시키는 게 또 중국이 유사근본이제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금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싶으나 상대방이 금을 많이 보유했을 때 내가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기대 손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일단은 금을 전략자산, 국가안보자산으로 편입을 시켜놓고 기존의 보유량은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비축 전략으로 갈아타는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금의 가치를 누르는 상대적인 가치를 눌러버리는 이중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궁극적으로는 과도기에는 금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38조 달러라는 부채를 유지하는데 지렛대로 둘 다 사용하겠지만 언젠가는 금보다는 비트코인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고 하는 유인이 미국에는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유럽이 더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금으로 게임을 할 경우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기대 손실이 커질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게임 이론에서 내가 둘 다 보유하지 않고 궁극의 최선의 전략을 택하는 방법은 유럽과 미국이 둘 다 금을 보유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아까 얘기한 이 2년이라는 형량이 10년이라는 형량 쪽에 가까워지면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불고 옆방 사람이 안 불었을 때 내가 9년을 살고 옆방 사람이 10년을 산다면 굳이 내가 나 혼자 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었을 때 분 사람의 그러니까 의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의 이익이 지킨 사람의 손실에 비해서 큰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불지 않은 사람의 손실이 분 사람의 이익에 비해서 굉장히 큰 거죠. 이 간극이 벌어질수록 게임 이론은 내쉬의 균형으로 찾아갈 강력한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략적인 게임 이론에서 보면은 기대 손실이 너무 크다. 보유하지 않았을 때. 네. 미국은 비트코인을 내가 보유하지 않았을 때 그 기대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쪽의 기대 이익이 상당히 커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개인한테도 적용됩니다. 앞으로. 네. 희소한 자산이기 때문에 피디님이 보유하면 내가 보유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보유했을 때 기대 이익은 상당히 커질 거고 피디님이 보유하지 못했을 때 기대 손실은 상당히 커질 겁니다. 네. 이게 게임 이론의
기본적인 성립 조건이에요. 네, 그걸 미국이 계산한 겁니다. 미국의 정부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보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미국의 정부가 우리 개개인보다는 똑똑하고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를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의 몫입니다. 앞으로 세계 금융 질서를 바꿀 자산이 있다면 금일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일까요? 본질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비트코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은 금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코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은닉의 어떤 완결성이나 어떤 이동의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인식의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5,000년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을 단순하게 계산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비트코인으로 옮겨 탄다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오만과 과욕이라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금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세계 금융 질서를 바꿀 자산이 있다면 그거는 당분간 상당 부분 그것도 금이고 비트코인일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뒤에 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들을 서서히 물려받게 될 것 같습니다. 완벽히 이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패권이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거지 채택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대체할 자산으로 채택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제도권의 어떤 자산으로 채택을 했지만 달러를 바꿀 생각은 미국은 추호도 없습니다. 금과 마찬가지로 달러의 패권에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금이라는 거는 인간이란 집단 지성이 5,000년 동안 채택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저희들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이게 완벽한 이양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상당 부분 금의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의 재평가 작업을 미국이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금의 가치는 폭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금의 재평가란 이야기는 금을 장부 가격에서 시장 가격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의 가치를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닉슨 쇼크도 마찬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때 재원 마련을 위해서 한 금의 재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은 달러의 가치를 끌어내려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부채를 희석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 달러의 가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이 지속적으로 있는 한 금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닉슨 쇼크 때나 금 재평가 때는 금의 가격은 항상 폭등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패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금을 재평가하겠다는 얘기는 금의 가치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폭등시킨 금의 가치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아타겠다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이 장기적으로는 금을 능가할 거라고 미국이라는 스마트한 존재가 판단한 겁니다. 이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시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달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금과 달러는 어떤 관계라고 보시나요? 애증의 관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금이 없는 달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닉슨 쇼크가 사실은 미국의 발행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과의 연결을 끊어버린, 그리고 실제로 금이라는 그 역사적인 화폐를 그냥 산업 원자재로 격화시키려는 공작을 미국의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시장에서 이게 미국의 의도대로 100%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미국이 인위적으로 금의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한 노력에 비해서 금은 역사적인 화폐로 여전히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이러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나 인정하기 싫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미국의 금이 8,000톤의 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금태환을 정지했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연준의 금고에 8,000톤의 금을 공식적으로는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지금 시가가 5,000원 달러니까 내다 팔면 좋잖아요. 금 지금 퇴환해 줄 필요도 없고 금고에 굳이 지금 1등급으로 격상되긴 했지만 과거에는 3등급 자산이었는데 그 자산을 왜 미국은 아직까지 움켜쥐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미국이 금을 격화시키려고 했으나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방증이에요. 시장에서는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민간인들은 장롱 속에 이불 속에 꽁꽁 금을 숨겨놓고 여차하면 내가 금으로 먹고 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먼 길 떠나는 자식에게 항상 주는 게 금가락지, 아직까지 금가락지고.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년식 날 금을 우리가 그 돌반지 주듯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궁극의 안전자산이니까 미국은 금을 멀리 떠나보내고 싶으나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싶으나 떨어뜨려도 항상 내 옆에 있는 달러 옆에 있는 자산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걸 인정하고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미국의 국채를 갚겠다라고 하는 금 재평가 전략까지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건 과거의 닉슨 정부건 그 이전의 그 루즈벨트 정부건 모든 정부는 미우나 고우나 금은 금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정부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자산인 거죠. 요즘 달러 패권과 탈달러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의 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강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해 보셔야 될 게 달러의 절대적인 신뢰도와 달러가 다른 화폐, 다른 국가들의 화폐에 비해서 갖는 가치, 그러니까 힘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갖고 있는 어떤 신뢰도나 어떤 명예 또는 위상 이것과 원화에 비해서 달러의 교환 가치, 그러니까 환율,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미국이 지난 50년간 무분별하게 발행을 해서 달러 자체의 신뢰도는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변동환율제가 도입된 다음에 저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는 달러가 발행하는 것에 비해서 자국의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싸지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1,000원일 때와 1,500원일 때, 1,500원일 때가 수출하기가 쉽잖아요. 수출했을 때 이익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화폐 가치를 더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면 우리는 그냥 재생 불가능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원화의 가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달러는 과거 근본이제 때라든지 아니면 발행량이 제한됐을 때에 비해서 신뢰도와 절대적인 가치는 상당 부분 떨어졌지만 저희와 같은 선진국 또는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달러의 피할 수 없는 딜레마인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상대적인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기능할 거라기보다는 달러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 무자비하게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그게 항상 강제적이고 인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미국은 그럴 만한 패권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1971년도에 닉슨 쇼크로 금으로 갚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도전을 해버린 거죠. 이제는 달러를 갖고 와도 아무것도 우리가 내어줄 게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써라. 우리 부채를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이것도 굉장히 인위적인 충격 쇼크였고요. 프라자 합의는 그냥 상대국의 재무장관을 불러서 깡패 짓을 한 거예요. 니네 화폐 가치를 올려라. 우리 너무 지금 무역 적자 때문에 힘들다. 당장 내일부터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를 50% 올려라. 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상대국의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 절상한, 그래서 달러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렸던 게 이제 프라자 합의였고, 지금 프라자 합의 이전에는 이제 페트로달러 협약으로 전 세계 석유를 달러가 아니면 못 사게 틀어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협박해서 니네 석유를 앞으로 위안화나 엔화로 팔거나 원화로 석유를 팔면 죽여버리겠어 라고 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했죠. 말은 반대로 했지만 네가 달러로만 석유를 팔면 살려줄게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그 반대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다른 돈을 받고 네가 달러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석유를 결제를 하게 되면 죽여버리겠어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강제력으로 지금 유지되어 온 그 패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이 힘을 견제할 만한 대항마가 나타났을 때는 무자비하게 무너질 수 있죠. 아직까지는 대항마가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마트한 상당히 그 브레인들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크립토 선점 전략이라 여러 가지 달러 패권을 늘릴 수 있는 금융 기법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죠. 전쟁이나 제재가 확대될 경우 달러 통제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탈달러 움직임이 더 커질까요? 그 제재가 확대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달러 통제력을 발휘하겠다라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스위프트망에서 어떤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미국의 패권을 저해할 경우에는 중국이나 지금 러시아, 이란, 이라크, 북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결제망에서 이탈시켜 버릴 수 있는 권리 미국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통제력을 늘리는 거지만, 이게 반대로 아이러니하지만 미국의 통제력을 이제 떨어뜨리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화폐를 신뢰하고 쓸만한 국가는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달러의 어떤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가능하면 이탈하려고 하는 어떤 그 유인들이 강력하게 생기니까. 하지만 일단 그거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달러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의 통제력을 과시하고 보여주는 거지만 사실은
동맹국가나 스위프트망에 동조해서 그 시스템을 떠받들여 줬던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어떤 강력한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건데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은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는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방증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멍청해서 집권 세력이 멍청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오판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선택 이외에는 달리 다른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세계 패권이 바뀔 때 금이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권이 이양되는 어떤 시기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시기. 그러니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해서 1위 패권자와 2위 패권자들이 다툼을 할 때는 전쟁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경험치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론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은 언젠가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성립이 되죠.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이제 지금 대만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대만을 파괴할 게 아니면은 한반도에서 대리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어떤 결제망이나 각국이 어떤 성을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이든 어떤 추상적인 성이든 자국의 국경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어요. 안전 위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실물이 갇히게 되니까, 실물의 유통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보호무역 관세 전쟁인 거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물을 지키려고 하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의 부채도 아닌, 전문적인 어떤 표현으로 하면 모든 화폐는 누구의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연준의 부채고요. 채권, 미국의 국채는 미국의 부채인 거예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법정화폐는 누군가의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채무자가 되고 그 화폐가 채권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믿고 쓰는 화폐인 거예요. 하지만 그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냥 종이 쪽에 불과한 화폐죠. 네, 이게 누군가의 부채인 화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 원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법정화폐는 누군가의 부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그냥 종이 조각, 쓰레기에 불과한 거죠. 근데 누구의 부채도 아닌 화폐, 금이죠. 금은 누구의 부채도 아닙니다. 네, 금은 그냥 금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금에 가지고 갔을 때 채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어떤 증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금은 그냥 그 금 자체가 화폐인 거예요. 네, 채무자가 없어도 기능을 하는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고조될 경우에는 누구의 부채도 아닌, 지정학적인 불안감이란 것 자체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요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고조될 때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할 위험이 없는 누구의 부채도 아닌 금이 각광을 받는 거죠.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이 약해지기 시작한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신호가 먼저 나타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이 약해지면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대안화폐들이 일단은 준동을 하겠죠. 유로화 또는 엔화 또는 크립토 같은 이제 대안화폐들 준동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축통화의 어떤 권한이 분산된다라는 거는 크립토를 제외하고 나면 발행권이 분산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발행권이 분산된다라는 얘기는 수요를 독점하다가 나눠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특정 화폐에 대한 수요층이 얇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본질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면은. 그렇다면 달러의 수요층이 100이었다가 대안화폐들이 생기니까 달러의 수요층이 50이 되겠죠. 그렇다면 달러 발행량을 그만큼 줄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기축통화 달러가 독점력이 깨지고 여러 가지 대안화폐로 수요가 분산될 경우에는 달러 발행으로 인한 전 세계 글로벌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얘기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때 다시 또 찾는 게 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금들의 어떤 이동이나 보관 또는 지정학적인 어떤 안전의 어떤 그 신뢰도가 깨질 경우에 대안화폐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수학적으로 코딩으로 그냥 그 어떤 안전자산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하면 달러 시스템이 약화될 경우에 우리 글로벌 경제 체제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면 결국은 실물화폐로 회귀하려는 유인이 강해지고, 실물화폐, 디지털 실물화폐인 비트코인의 수요가 증가할 거다. 금과 비트코인의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거죠.
저는 경제 스토리텔러 김창익 작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월간지처럼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컨텐츠의 어떤 그 시기적인 타이밍, 부합성들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책을 타임리하게 즉각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또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수단들이 AI 등등의 수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1년, 10년에 한 권씩 내는 그 노력으로 지금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쓴 거는 빅테크 자본주의라든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제3의 달러, 빅테크 자본주의도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일독을 해주셔도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반갑습니다.